문제집 3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날마다 참 민망한데 제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별거 안 하고 있는데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날마다 되게 진짜 저는 이 직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정말 나는 세상에 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어가지고 시험 맨날 떨어지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310페이지 문제 한번 보죠.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걸 도대체 왜 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외우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뭐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가장 큰 거 뭐 정답은 3번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표에 보면은 위락시설이 가장 높습니다. 2.1로.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5번에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공장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0.3부터 2.1까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공장이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공장은 문제로 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중에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아까 뭐 0.7이었고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 같았죠. 뭐 0.7. 그 다음에 뭐 장례시설,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이종근생은 아까 1.6이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이 1.9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아까 표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위락시설이 2.1로 가장 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살핀다. 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도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용어의 정의에도 나오고 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도 포함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그 물납이 허용이 됩니까? 네, 물납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것들 백화점이 이쪽에 들어오면은 백화점 앞에 있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도로들이. 그래서 백화점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가 이쪽으로 도로가 물고 들어가면서 백화점에서 이만큼을 도로 부지로 내놓는 거, 이런 물납도 허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된다. 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의 용도로만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재정이랑 섞이지 않게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정답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정답이었는데 의료시설은 0.9고 교육연구시설은 0.7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요걸 알아서 문제 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문들을 가지고 제끼면서 뭐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5번 지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 내야 되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과하는 시기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맞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찍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광, 시, 군이죠. 그 다음에 부담구역 지정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얼마 안에 수립하죠? 1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니까 요걸 관리계획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관리계획에.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심의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심의 대상. 옳은 질문.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꾼 거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심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광역시장은 국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런데 완화, 해제 되면은 개발행위가 일어날 테고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정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네,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요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나서 얼마 안에 계획 만듭니까?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죠. 완화.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거기 312페이지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해설에 나와 있죠. 해설에.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그 밑에도 완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숫자는 20% 이러한 지역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2번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지정합니다. 외의 지역에.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뭐에 대해서만?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자, 이런 것들. 기존에 건물이 요만큼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일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해서 이만큼 더 짓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건물은 새로운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거니까 새롭게 기반시설을 유발하지 않고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요 부분만 새롭게 기반시설을 유발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 그 4번 지문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게 정답이 대학교. 그래서 학교인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고 했죠. 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까지는 포함되지만 이게 아닙니다. 그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법이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고등교육은 대학교랑 전문대학, 대학원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싹 다 제외됩니다. 싹 다. 이렇게 고등교육법에 고등학교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중등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그다음에 6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의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업소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 준공검사는 모든 개발행위가 준공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얘네는 준공검사를 받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얘네들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축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하죠. 그러니까 5% 확대하는 거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이렇게 5% 확대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되죠. 통지만.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자, 허가를 하는데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건을 붙일 때는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신청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6가지 행위는 허가받고 해야 되죠.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6가지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는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공적 목적이니까. 허가 안 받는 행위가 자 그래서 허가 안 받는 행위가 크게는 생업 관련 행위라든지 내지는 경미한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공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은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오늘 가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이 3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숫자 나오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오죠. 자,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에서 수립하죠? 유보 용도나 보존 용도.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 안 하는 곳은 시가화 용도죠. 시가화 용도 3군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거 찾으면 됩니다. 정답이 1번. 그러니까 앞에 말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는 복잡하게 하려고 아까 우리 책에 책 잠깐 보면은 (205페이지) 요약서에 205페이지 거기 위에 205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앞에 넣어놨습니다. 용도지역 앞에다가. 그러니까 뭐뭐 하는 주거지역, 뭐뭐 하는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말들을 거기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걸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내면 좀 그러니까 요 앞에 말들 쭉 집어넣고 그 뒤에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요 앞에 말들은 그냥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평김에 거기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9페이지가 아닌가? 199페이지 거기 1번에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에 형질 변경에 보면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계나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지는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온이, 재활용 골재 이런 것들로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다만 뭐 사이는 괜찮죠. 전, 답 사이의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기본서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허가 제외 대상 해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국계법에서는 이거 응급조치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신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 개축, 증축, 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서 허가 대상 아니고 신고 대상 아니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아니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아닌 게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협의 대상 건축물.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 협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적 목적.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인데 가로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고 했죠. 육상, 어류, 양식장.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비닐하우스,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생업 관련 행위니까 허가 안 받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것들 경미한 행위죠. 다만 제외되는 게 절토나 성토는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나서 건물 짓다 보니까 조금 삐뚤삐뚤해서 조금 형질 변경하는 거는 허가 안 받고 경미한 상이가 해도 되는데 절토나 성토는 경미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공익성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1번부터 4번까지는 공적 목적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시공계획시설로 됐을 때 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니까 4번도. 그 다음에 5번. 자, 토지는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그래서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상으로 분할하니까 허가를 안 받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제가 100번 하겠다고 했는데 외우셔야겠네 이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건축법 57조 1항입니다. 건축법 57조 1항. 이렇게 그런 것들. 자, 이게 허가받고 허가 안 받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314페이지 문제집.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말들의 현혹만 안 된다면 뒤에 마지막 거 보고 정답을 찾았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거다. 이런 것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여기는 정답이 1번. 이렇게. 1종 근생은 1.3이었죠? 1.3. 나머지는 1.3보다 좀 작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대학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아니죠.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인정하는 게 됩니까? 물납하는 게? 네. 물납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3번이 정답. 그다음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곳들은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들이니까 3년 동안 제한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처음에 3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하는데 2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하죠. 그래서 뭐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얼마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확대 빠져야겠죠? 확대는 아니고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안 받고 통지합니다. 통지. 여기서는.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 때는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신청한 자. 조건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준이 5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규모에 적합할 것 해서 이 규모가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요게 두 번째 요건.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은 어디죠? 유보용도. 유보용도 세 군데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유보용도니까. 이렇게. 5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공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법에서 준공공사를 받았으니까 따로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공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1번 옳은 것.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응급조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국계법에서 응급조치는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신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2번 국가지자체 나왔죠? 국가지자체는 공공이니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네, 공공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누구한테?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는다. 계속 나오네. 그렇죠? 3번.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오늘 안 했었는데 자, 제 노트에는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이거. 뒤쪽에 있겠구나. 17페이지에 나온 노트 17페이지에 17페이지 왼쪽에 그 밑에 나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죠. 처음 나왔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에 보니까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해서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람이 비행정청인 경우 이렇게 나눴었죠.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종전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간에 누가 가지고 가죠? 이 공공시설,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무상으로. 근데 종전의 공공시설,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은 사람한테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람이 비행정청일 때는 종전거 어떻게 하죠?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무상으로 양도를. 이렇게 뭐 귀속 시기는 참고로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뒤에서 나오니까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거. 요거. 그래서
한번 보면은 4번 그 문제의 11번의 4번 지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죠. 그럴 때는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 선거, 종전거, 기존의 공공시설은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가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귀속이 되죠. 행정청일 때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전부 무상이 귀속이 아니라 4번 지문, 그러니까 4번, 5번을 바꿔서 써놓은 겁니다.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닐 때는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일 때는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12번. 옳은 것. 전, 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답 사이의 변경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축소, 확장 빼야겠죠? 확장 빼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는 3년이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 이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연장은? 안 되죠. 여기는 연장이 안 되죠. 방금 말한 두 가지는 연장이 안 되니까 최대로 제한해봤자 3년. 근데 밑에 있는 세 가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3년 동안 제한하고 2년,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비행정청은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해설의 1번 먼저 한번 보면은 해설에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맞죠? 근데 가로 안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 변경은 제외해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그 박스 안에 나오죠.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온해 등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뭐 사이는 괜찮죠? 전, 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하나 더 있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를 수반하는 경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옹벽의 설치라든지 2m 이상,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 잘 써드리겠습니다. 옹벽의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내지는 성토를 수반하는 경우, 이럴 때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게 딱 4개 나와 있죠. 이제 그 세 가지랑 요 세 가지, 요거 하나, 옹벽의 설치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1번.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다. 맞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 다음에 3번 주거지역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숫자 2년 20% 학교 나왔고 시설 곤란 맞죠? 네. 부족 곤란. 그 다음에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는 할 수 있죠. 물납이 되죠. 물납이. 그러니까 보면은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지문들이. 가끔씩 이렇게 특이한 지문들이 몇 개 들어가는 거지 항상 반복되는 지문들은 계속 나옵니다.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숫자는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요거 이 5가지. 그래서 싹 다 정답이 이 기준 5개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니다. 다 5개. 5개. 그래서 허가의 기준은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이런 건 제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인데 일단 제일 큰 건 위락시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종근생 1.6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1.4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일종근생이랑 판매시설이 1.3입니다. 일종근생이랑 판매시설이 1.3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1.4들을 좀 봐두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종근생 그러니까 위락시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일종근생이랑 판매시설은 1.3 그 다음에 1.6이 이종근생 나머지 하나 요거 뭐 종교시설을 좀 알았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맞추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웬만하면 외우는 게 낫겠죠. 시험이 지금 보시다시피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뭐 받아야 되죠? 허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단축하는 겁니까? 경미한 거는? 단축하는 게 경미한 거니까 그럴 때는 통지만 하면 되죠. 근데 연장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죠. 틀렸고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곳에서는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어디에 행위제한을 적용하죠? 가장 센 곳. 그래서 미지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세분됐을 때 도시지역이 미세분되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되면 보전관리. 그래서 미지정됐을 때 지금 지문에 보면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 붙일 수 있죠. 한, 경, 위, 기. 이렇게.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기본서에는 지금 안 나왔었는데 여기 앞에 해설에 나와 있나? 해설에도 안 나와 있네. 자 보면은 기본서에 제가 요거 이 토지에서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주거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요건은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해설에 아마 나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여기 주거지역을 9,000제곱미터라고 했고 농림지역을 25,0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첫 번째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이어야 됩니까? 1만 미만. 농림지역은 3만 미만. 1만 미만 맞고 3만 미만 맞고 통과. 그리고 여기서 하는 개발행위는 두 개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개발행위니까 총 면적을 따진다고 해서 총 면적 해서 이때 이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의 총 면적이 얼마죠? 3만 4천. 더하기도 힘듭니까? 귀찮아서 하기 싫습니까? 3만 4천. 자, 총 면적이 3만 4천인데 이 총 면적이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해설 한번 읽어보죠.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1만 미만이어야 되고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3만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하나의 개발행위니까 총 면적을 또 따집니다. 해서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 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큰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이 농림지역에서는 3만 미만이니까 이 총 면적이 3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허가받기 위해서는 2만으로 이렇게 바꿨었죠. 그래서 9천 각각 용도지역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합쳤을 때도 2만 9천 밖에 안 되니까 농림지역 3만 미만에 해당하죠. 이렇게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강화해야죠. 완화하면 안 되고. 이건 뭐 제가 나눠도 문제에 있던 것 같은데. 2번.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절차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죠. 따로 승인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심의 거쳐서 특, 광, 시, 군이 자기가 지정하고 나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따로 승인 받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뭘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인데 하나 더 하면 공업지역까지.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맞죠? 특, 광, 시, 군이 지정을 하니까 그 중에서 시장만 써놓은 거죠.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나면은 얼마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라는 말은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모든 개발행위에다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죠. 부과 대상 행위는 딱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과하는 거지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25페이지. 옳은 것.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얼마? 10년.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의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 그 다음에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맞죠?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랑 가스, 아까 얘네는 협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실효는 얼마? 20년. 실효는 20년. 실효는 20년.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교통시설, 건설기계 운전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지워버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해주십시오. 1번에 건설기계 운전학원 빼 그냥 지워버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건설기계 운전학원이 아니라 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이 맞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시설 맞고 방제시설은 방자 들어가는 것들이죠. 방수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이런 것들인데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래서 하천은 방제시설이 맞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도 방제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까지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도축장이랑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요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번 광역시설 틀린 것. 국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지금 보면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는 안 나와 있죠. 시구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냥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네. 자. 광역시설이라는 거는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때는 원칙,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동구의 설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3번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뭐 될 수 있겠죠. 4번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죠? 광역시설은 원칙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에 걸쳐 있으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맨 끝에 법인만 찾으시면 됩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나오면은 맨 끝에 가가지고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5번 교통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끝나는 거는 싹 다 광장이 세분되는 거. 그래서 대통령에서 세분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세 가지가 있었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렇게 세 가지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세분하는데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세분될 수 있는 시설이 세 가지라는 거.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것들을 대통령령에서 세분할 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뭐 매수 청구권인데 뭐 요거 잠깐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끝까지 보도록 하죠.